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진짜 시황의 최수창입니다. 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마지막 거래일이죠. 어찌 보면 오늘이나 다음 주 말일, 뭐 거기서 거기라고 봐야 되겠죠. 9월 달에 한 달 흐름은 오늘하고 다음 주 한 거래일 더 남았습니다만 뭐 크게 바뀔 일은 없겠죠. 결국 월봉상의 흐름은 오늘이나 다음 주 한 거래일이나 종가를 결정짓는 시점일 뿐이지 9월의 한 자락의 흐름, 지그재그에서 상승 파동이 나왔던 거, 그렇죠? 그 흐름대로 갔던 거죠. 이제는 본격적으로 10월달, 11월달 이제 4분기로 진입하는 4분기에 따른 전망을 해야 되는 것과 동시에 내년 1년 장세까지 전망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되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 전체적인 것들을 좀 살펴볼 거고요. 오늘 지수를 한번 3대 지수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보도록 하죠. 종합주가 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네. 코스닥은 670포인트대 계속 그러니까 600에서 700 사이에 머물러 있고 종합주가에서도 1900에서 2000포인트 사이에 머무는 상황에서 숨고르기 국면을 계속 징그럽게 지루하게 이어지고 있죠. 지수 자체가 뭐 특별히 지금 9월 달에 지그재그 올라가다가 이번 주에도 좀 눌리는 모습들, 이 눌림의 자체는 지난주에도 설명됐습니다만 위로 이번 주에 많이 팡하고 치면 쫓아갈 자리가 아니라 매도 자리, 그렇지 않고 밑으로 푹 눌리면 자연스럽게 원래 눌릴 자리니까, 그러면 이번 주에는 음봉의 눌림, 그리고 눌림 자체가 5주 2평을 종가상 위에서 눌릴 거냐 아니냐의 약간 그 차이점, 이번 주 그렇게 봐서 숨고리 국면이 긴 연휴 동안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해드렸죠. 그 흐름을 보고 계신 거고요. 오늘 이제 시장 이슈부터 볼 겁니다. 오늘 시장의 이슈는 요걸 주목하셔야 됩니다. 옐런 의장의 연설을 좀 주목해야 되겠죠. 오늘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6시였을 거예요. 그리고 5시인가 6시인가 그렇고, 이 주목을 해야 되고요. 연내 연말 금리 인상 발언했다는 점하고 중국 SDR 편입에 대한 의미도 여러분이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올해와 내년에 아주 커다란 이슈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9월 달에 다 마감이 되고 나면 10월 달로 가면 분명 시장은 오로지 요 하나에만 초점 맞출 겁니다. 3분기 실적 주목이. 아닌데요? 금리 논쟁 때문에 계속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어제 바로 옐런의 발언을 주목하시면 됩니다. 옐런의 발언을 주목하시면 될 텐데요. 보도록 하죠. 어제 옐런 의장의 그 연설에 주목했던 것, 연설 주목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가 있었죠. 옐런 의장이 건강 상태가 갑자기 일시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 받은 스트레스가 워낙 많으신가 봅니다. 업무에 시달리고, 그렇죠? 세계 모든 그 자본의 눈이 초점이 옐런 의장만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얼마나 그 심적 압박도 크겠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옐런 의장이 어제 얘기했던 것은요, 뭐 쓰러지고 이것보다도 올 연말에 금리 인상 할 것 같다입니다. 연말에 금리 인상, 올 연말 금리 인상 할 것 같다. 있을 것이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봐요. 제가 뭐 이제 이 의장하고 대통하면서 정보를 얻는 사람은 아니지만 10월에 27, 28일 회의가 한 번 있고 12월 15, 16일이죠. 일정이 16, 17일인지 하여튼 그 시점에 있는데, 그렇다면 12월에 할 가능성은 거의 90% 이상 높다고 보지 않나라고 봐요. 그러면 지금 나오고 있는 논쟁 중에 인상 못한다, 미국이 4차 양적 완화를 해야 될 것이다, 기타 등등 얘기도 나오고 있고, 한편으로는 이제 인상을 못해서 놓쳐서 큰일 났다,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뭐 앞으로 한 해 못하네, 내년으로 미뤄야 되네 말이 나오는데, 그런 논쟁은 어제 연설로 끝내버렸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그 시기까지는 터울이 있죠. 10월, 11월. 그러면 제가 유추해보는 걸로는 경제 지표가 좀 불안했었잖아요. 거기다 중국이 이완화의 평가 절하까지 해보면서 아주 복잡한 국면에서의 하기에는 애매했고, 또 10월 달에 경제 3분기 지표들과 실적 시즌이 발표가 되고, 그 발표하는 시기에는 10월에 할 가능성보다는 안 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런 거 다 확인하고 나서 그런 부분이 연준이 바라봤던 시각대로 좋게 나와준다면 결국 그 근거의 기반으로 12월 달에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겠죠. 또 하나
12월에 이제 오펙 회원국들의 산유량 어떻게 감소를 할 건지 증가를 할 건지 유지할 건지 그런 부분이 또 나온다면 유가도 그때까지는 급락을 계속 가기보다는 서서히 반등하거나 좀 오르라고 내고 등락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근거를 가지고 12월에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그럼 그 터울이 있잖아요. 그 터울에 나올 만한 악재는 뭐냐 이거예요. 지금 막 쏟아지고 있죠. 뭐 폭스바겐 사태 떨어지고, 중국의 경기 지표 안 좋게 나오고, 일본에서의 아베노믹스 이제는 실패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이 또 나오고, 신흥국들의 통화 가치가 불안하게 올라가고, 이런 악재들은 이제 거의 다 쏟아져 나와서 누가 봐도 펼쳐보면 이거 안 좋구나라고 나왔잖아요. 그런 시점에서 반전의 포인트를 만들 가능성, 그 반전의 포인트가 10월, 11월에 시장의 어떤 주목할 포인트. 근데 그것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뭐냐면 이겁니다. IMF의 SDR, 특별 인출권이잖아요. 특별 인출권인데 이 통합 바스켓이 5년에 한 번씩 회의 통해서 바뀌는데, 구성이 바뀌는데 올해 이제 내년부터 바뀌는 건데, 위안화가 원래는 예정대로 하면 이제 올 10월, 11월에 편입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나오는데 내년 9월로 연기를 한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이슈가 다 지나고 나면 연준에서 금리 인상하는 어떤 그 환경이랄까요? 그 시점은 10월보다는 12월이 될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지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좀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럼 현재 이 통화 구성 비율이 미국 달러가 42%, 유로화가 37%, 파운드화가 11%, 일본 엔화가 10%. 이 IMF SDI라는 거 얘기를 하여튼 하려면 한 길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한번 클럽 자료에다가 무료로 그 글을 올려드릴 거고 한번 찾아서 보시기 바라는데, 이것은 1970년도에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달러라는 기축통화의 힘, 유지가 계속 되고 있는 건데, 달러 기축통화 자체로만 갖고 있으면 불확실성이 커지니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16개 국가의 통화를 묶어서 했고, 지금 이제 4개 국가 통화를 평균을 잡거든요. 중국이 여기에 편입되냐 아니냐에 따라서 시장의 자본주의 시장에 큰 변화가 오는 건 자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달러가 풀어가지고 무역 흑자가 난 국가는 당연히 달러 기축통화가 많을 건데, 달러 자체로만 들고 있으면 그 변화되는 불확실성에 위협성이 노출이 되니까 4개 국가를 가상화폐로 만들어서 평균치를 가지고 운영하는 현재 시스템 아닙니까? 1970년도 이후부터. 이것이 붕괴된다고 하면 자산시장은, 금융자본시장은 어마어마한 혼돈에 들어갈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오고 있잖아요. 이것이 무너진다가 아니라 여기에 중국의 위안화가 편입이 되면 대략 일본도 줄어들고 유로도 줄어들면서 한 10% 정도로 전망하더라고요. 10%, 11% 첫 편입 비중이. 그렇다면 그 변화는 중국도 글로벌 유동성 자금의 기본이 되는 거니까요. 시장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올 겁니다. 근데 올해보다는 연기되는 내년 시점이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점까지 본다면 역시 연내 기준금리 미국의 인상은 12월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을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뿐이 아니라 세계 지금 신흥국들의 통화 가치는 상승하고 있죠. 근데 저는 1185원 이 기준에 등락을 계속 할 것이다, 눌리면 1160원, 빠진다 하더라도 전저점 올해 1060원대는 못 간다, 그러면 내려왔을 때 마지노는 1130원. 이 구간에서의 등락을 계속 거칠 가능성을 저는 굉장히 높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1200원 돌파, 1250원, 1300원 막 가는 국면이 아니라 이 기준으로 등락을 하면서의 추이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환율은. 그러면 다시 1185원을 재이탈하는 시점에서 외국인들의 현물 유입의 변화를 포착하셔라. 지난번에도 여기 유탈하니까 이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며칠간 들어와 줬잖아요. 대부분 근데 프로그램으로 이용하는 거지만 이 구간에서의 환율을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 그리고 유럽 증시의 기술적 분석을 좀 할 겁니다. 그럼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을 때 그 터울이라는 건 뭐냐 이거예요. 그럼 이번 저점에 나와서 새로운 랠리를 펼치는 아주 강력한 장세를 보십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그 시각은 아니에요.
결국 이번에 그 저점 나온 우리나라 지수, 저점 나왔던 그 저점대가 하반기 저점 역할을 하면서 하반기 굴곡장세가 될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회계값도 244, 46이 있다 여전히.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해외 증시들하고 보면 좀 센 편이에요. 그러니까 세다는 얘기는 밸런스 자체를 보면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은 오히려 전저점을 한 번 더 이탈하려고 하는 흐름. 근데 우리나라는 한국 신용 등급을 상향하면서 그 시점부터 밸런스가 조금 더 높아졌어요. 그래서 눌림목 자체가 다른 나라는 전저점 이탈하는 과정이지만 우리나라는 오히려 전저점이 아니라 아직 올라갔던 고저의 하프자리 눌림 정도에서의 브레이크 반등을 걸까 말까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해외 증시들을 보시면 미국의 S&P 500은 올해 추세 하락장으로 갈 가능성은 없다라고 제가 했어요. 이 시간을 통해서도 그냥 오르고 내리고 이 과정이다. 굴곡박스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상단의 거래량 보시면 상반기 내내 지금 최대 거래량 하나, 둘, 셋 걸어놨죠. 이 거래량의 위치 포인트는 지금 저항점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미국 증시가 하반기에 나와가지고 저 고점을 돌파할 겁니다. 이 신고가 냅니다라고 보기에는 무리수예요. 그 가격대가 2066포인트에서 2120포인트의 저항대가 많은 거고 여기는 뻥 뚫려 있잖아요. 급락이 나와서 뻥 뚫린 자리에서 나오고 밑에서는 최근에 거래량에서 가장 많이 터졌죠. 이게 1990포인트거든요. 근데 1990포인트가 와야 될 자리란 말입니다. 못 오고 도망갈 자리가 아니라 빠지더라도 한 번은 와서 만나고 다시 빠져야 돼요. 그냥 빠지면 뭐예요? 땡큐. 왜? 그냥 빠졌으니 빠졌던 폭만큼 다시 다 끌어올리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기술적 분석이 제 눈에는 보이는데 1990포인트가 안착 여부가 될지는 올라온 다음에 확인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지금 구간에서 1990 기준으로 밑에서는 흔들지만 올라왔다 내려왔다를 반복할 가능성이 남은 10, 11, 12월 달에는 상당히 높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럼 해외 증시 차트를 한 번씩 돌아가면서 보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먼저 유럽부터 가볼까요? 독일 증시. 폭스바겐 사태로 급락했습니다. 어제 그저께였나요? 예. 보여드렸죠? 폭스바겐 차트. 250불대에서 100불까지 팍. 불과 3, 4개월 만에 반토막 이상이 났다. 그럼 기본적으로 생각하세요. 삼성전자가 3, 4개월, 4, 5개월 만에 반토막이 났다고 하면 죽겠죠. 그런데 그 시점에서 뭐가 보여요? 낙폭과대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전 유럽의 독일 증시는 단기 하락의 급락에 따른 낙폭과대의 기술적 반등이 나타날 지점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지점의 가격대를 보시면 여기에요. 깜짝 놀랐네요. 자, 보시면 가격이 9,080포인트, 9,400포인트. 그러니까 매물대가 그 전에 많았던 구간이기 때문에 가격 흐름이 아주 오랫동안 싸웠던 자리거든요. 그 가격은 또 한번 보면은 이 9,419포인트라는 자리는 2014년도에 출발했던 시가 자리. 그리고 결국 작년 내내 힘겨루게 했던 자리. 그리고 연말에 가격을 보시면 빵하고 튀어 올라왔던 자리. 힘의 충돌. 그러니까 9,080포인트 때까지 온다면 올해 연저점 한번 깨더라도 브레이크 반등이 나와서 오르락내리락 할 자리. 왜 그렇게 보냐? 올해 남은 올라갔다 내렸다의 굴곡의 흐름 보이지만 남은 10, 11, 12월 3개월 동안에 쭈쭈쭈쭈쭉 빼가지고 8천, 7천까지 내려갈 확률은 희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독일 증시는 조만간 브레이크 걸러서 바운딩 모색할 자리가 있을 거고. 프랑스도 같이 볼까요? 프랑스 자리는 좀 더 높죠, 위치가. 근데 비슷한 거예요, 밸런스 자체는. 보시죠. 이 자리가 올해 연시가 출발해서 4,221포인트 자리. 올라갔다 그 자리 내려와서 브레이크 반등 걸어주고 또 내려오면 그 자리에서 힘겨루기 싸움을 계속 해줄 자리죠.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이 나올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유럽 증시는. 그렇다고 올해 고점은 다시 넘어갈 겁니다. 이 얘기는 아직 못합니다. 예. 하반기에 넘어갈 일은 없고 그럼 내년에 넘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잠시 후 주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유럽의 선진국 증시를 봤다면 우리랑 아주 비슷한 국가가 하나 있죠. 대만. 대만 지수를 보시면요. 대만 지수도 브레이크 자리가 그동안 나왔던 자리 딱딱 걸렸는데 어디냐 이거예요.
여기 보시면 매물대가 상당히 많이 거래가 많이 돼 있고 직전 기술적으로 가격 고점이 있고 그 다음에 2013년도 보시면 2014년도가 아닌 2014년도에 상승 출발했던 연시가 자리. 그러니까 2014년도에 땡 했던 자리가 7,797, 7797. 7,800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자리를 지지바운딩 하면서 쭉 올렸는데 1년 반? 2년 가깝게 올려놨던 거를 단 4, 5개월 만에 급락해서 반등 빼버렸으니 그 자리는 무슨 자리가 돼요?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자리는 당장에 깨고 무너져서 전저점 깨서 7천, 6천까지 가냐? 아니라 이 자리에서의 힘겨루기 싸움의 바닥의 반등을 모색하는 구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쉽게 못 빠지고 기술적 반등 나왔다가 깜빡깜빡 하듯이 뭐예요? 기술적 반등으로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이 자리가 그냥 팍팍 무너지는 게 아니라 모니터가 확 꺼져가지고 20분 내내 꺼지면 저 자리 죽는 거죠. 예. 하지만 깜빡깜빡 해주잖아요. 증시도 그 자리에서 기술적 반등을 뺐다 올렸다 반등하는 구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전 세계 밸런스가 틀린 게 아니에요. 이 상태에서 비슷하게 자꾸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바로 요거까지 하나 더 설명을, 아니에요? 요거 넘겨야 되겠네요. 시간 보니까. 넘기면 삼성전자랑 코스피. 제가 왜 지수를 보는 삼성전자에 빼놓지 않고 보냐. 최수성 전문가는 이 시간을 볼 때, 진짜 시장 할 때, 그 참 삼성전자 엄청 얘기 많이 하시네요. 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삼성전자의 밸런스와 코스피 밸런스 상관관계는 거의 싱크로율 100%입니다. 100%. 다른 종목 오르고 내리고 백날 해보십시오. 예. 지수 무너지고 지수 올라가면 닭과당이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그 키포인트라고요. 2012년도 우리나라가 계속 박스장입니다. 2012년도 연시가 출발점이 1831포인트입니다. 당시 제가 방송 활동할 때도 2012년도 장세를 뭐라고 했죠?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2012년도 1, 2월 달에 얘기할 때, 그 전년도 얘기할 때, 강연에서도 얘기했을 때, 상고, 중저, 하반이라고 했어요. 2012년은 상고, 중저, 하반. 결국 그렇게 갔었던 2012년이거든요. 근데 2012년 1831포인트고, 삼성전자가 시작점이 많이 아니죠. 107만 원입니다. 보여주세요. 이 그림만 보여주세요. 이 그림만? 예, 아니, 손으로 이렇게 표시해주면 좋을 텐데, 보여주세요. 저 시점 출발해서 2010년도에 삼성전자 다시 눌렀을 때 상고, 중저. 눌림 자리에서 쭉 올라갔죠? 상단. 이 자리가 지금 150만 원이란 말이에요. 2014년도 시작점. 그리고 쭉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하고 있죠? 그리고 이때 당시 2014년도 다시 고점 나고 오르고 내리고 반복하는데, 이거 이것만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손가락 필요 없으니까요. 그냥 요 화면 전체만 딱 위아래로 꽉 한번 잡아주세요. 예, 제 손가락 없고 이거 화면만 딱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시다시피 이 화면에서 이게 보이시죠? 이 하단하고 107만 원 하단하고 계속 갔거든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상단은 150만 원. 그렇죠. 상단은 150만 원이 계속 부딪히고 종합주가 지수는 2063포인트가 걸리는 거예요. 자, 이거예요. 그럼 지금 107만 원이 이탈되거나 1830이 이탈된다면 꼴가닥 하는 겁니다. 근데 삼성전자의 107만 원은 지금 현 시점에서 브레이크 걸면서 바운딩을 자꾸 모색할 거고, 그러면 3분기 실적이 지금 예상치 하향 조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6조 6천억 잘 기억해 주세요. 6조 6천억을 좀 넘게 발표가 된다, 잠정치가. 또는 부합을 했다. 그 시점에서 삼성전자가 반등이 쫙 주어지면 하반기 반등의 흐름은 10월, 11월에 이어지는 거고, 만약 그렇지 못하고 빵 해가지고 안 좋게 나오고, 굉장히 안 좋게 나오거나 110만 원을 아주 강하게 깨면서 이탈하면 하반기 자체 제가 전망했던 거의 구간은 바뀔 시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지점을 잘 공략하고 주목을 해야 되겠죠. 자, 지수 분석은 제가 이번에 이렇게 나왔을 때 만긴 날 이 시간을 통해서 뭐라고 했냐면 10월 중하순까지 228에서 244 범위가 있을 겁니다. 바닥권 형성이 흔들기 구간이 있을 겁니다. 이 그림에서 뭐가 보여요? 이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날 이건 아니네요. 이건데 요거 보이시죠? 요 색깔이 이게 좀 애매하게 보이는데 원래 파란색인데 핑크색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돼서 지금 눌리고 있죠. 이렇게 돼서. 자,
다음 화면으로 가면 좀 더 면밀하게 보일 거예요. 보도록 하죠. 이 화면에서 또 며칠 지나고 나서 그려드렸죠. 그때 여기서 보시면 요 그림 있죠. 눌렀다가 올라갔다가 빼나 왔다 갔다 하다가 살짝 올라가나 아니면 뺐다 올렸다 뺐다가 바운딩 주고 서서히 또 일어나. 그럼 지금은 1, 2, 3 중에서 3번이죠. 뺐다 올렸다 질질질 빼서 지금 눌러버렸으니까. 어디까지 눌렀어요? 1933포인트까지 눌렀으니까. 그럼 이 그림으로 본다면 조만간 또 좀 더 눌렀다가 반등 나오다 조만간 이렇게 나올 시점이 있는 거겠죠. 야금야금. 그걸 추석 연휴 이후에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그림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기 앞서서 지금 지수를 잠깐만 잡아주세요. 종합주가지수와 선물지수. 선물지수 차트 잠깐 잡겠습니다. 선물에서는 보시면 완갭, 떨어질 때 완갭, 갭 안 메웠죠? 투갭, 두 번째 갭도 안 메웠죠? 세 번째 갭이 한 번 나오면 세 번째 갭이 나오고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 시점대가 현재 눈에 보이는 단기적으로 눌리고 있는 시점에 저점이 될 가능성이 있는 날이 될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는 보시면 갭은 나왔는데 바로 채워버렸죠. 그 의미가 없고 한 번 더 펑 하는 갭이 나오면 그 갭이 나오는데 밑으로 쭉 빠지면 겁먹는 게 아니라 그 자리가 눌림 저점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예측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좀 설명드리려고 선물로 보여드린 거고요. 근데 코스피 200으로는 종합주가지수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리보다 좀 더 내려올 수 있어요. 좀 더 내려오고 코스피 200 기준으로 보면 어디 정도를 좀 더 눌림의 포인트를 보냐면 가격대를 보면은요. 찍어드릴게요. 요 직전에 저점 있죠. 이게 231.65거든요. 그 전후 때 눌림에서의 지금 올라갔다 눌렀다의 눌림목 포인트가 예상돼요. 그러니까 오늘 저점이어서 바운딩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한 번 더 빼면 그 자리가 눌림의 반전 포인트가 나올 수 있는 자리다. 가격대를 그걸로 기준을 잡으면 돼요. 그 저점대를. 자, 그리고 요거 자료를 보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 더 있죠. 이 지수 분석은요. 잘 보세요. 이것은 여러분에게 연휴 동안의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이 구간의 공통점 파란색으로 보여드렸습니다. 파란색으로 코스피 지수의 월봉 차트입니다. 저 구간은 누가 봐도 하락이 심합니다. 하락 기간도 6개월 이상 나온 구간도 있고 최소 또는 폭 자체도 큽니다. 이게 다 공통점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는 내년의 장세를 보고 있는데 내년의 장세는 이 방송이 끝날 무렵 시점에 언급을 해드릴 건데 요것을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계시면 제가 지금 하반기에 얘기하는 저점에서는 기술적 반등을 통한 굴곡에 오르고 내리고 하는 흐름이 10월, 11월 달에 있을 것이고 내년은 어떠한 장세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줄 시점이 있을 건데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시면 돼요. 그 의미를 찾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게시판에 올리셔도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 한번 다루도록 하고요. 자, 마지막 종목 포인트입니다. 동성화이텍하고 한국항공우주. 왜 한국항공우주를 보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중요하냐? 먼저 동성화이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성화이텍은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차트를 보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성화이텍의 실적을 보시면 실적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2011년도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때. 그럼 지금 실적을 대비하면 4,100원에서 4,200원대는 무조건 과매도 영역이에요. 왜? 그때 적자였고 지금은 흑자 상황이니까. 올해 상반기에만 100억이 넘어갔고 올 연말까지 200억 정도 된다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면 2012년도에 연말 종가가 7,500원이거든요. 그 7,500원의 상단에 갈 수 있는 자리라고 봐야 되겠죠. 적정 주가는. 그렇다면은 지금 4,000원, 5,000원 초반대나 5,000원대는 매도 자리가 아니라 반등 자리가 될 거고요. 그다음 한국항공우주를 보면 이 한국항공우주는 왜 보냐면 주도주거든요. 어떤 주도주? 현 몇 대죠? 갑자기 몇 대가 생각 안 나요. 현 정부의 주도주. 5년에 한 번씩 있는 주도주. 네? 전 정권은 차화정이었다면 현 정권에서의 주도주 중에 한 종목이잖아요. 한샘하고 더불어서. 근데 강하게 외봉을 만들었어요. 강하게 외봉을 만들었으니 주도주의 추세가 이탈되는 여부를 몇 개월 동안 가격 변동을 줄 때 참고하셔야 되죠.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이 가격대 66,000원대가 오면 기술적 반등이 나올 자리예요. 단기 급락에 따라서. 왜냐?
주봉으로 확대해서 보시면 올해 연 저점에서 연고점까지 피보나치 비율로 보면 하프 자리 61.8대. 하프는 힘의 충돌. 이 가격이 정확히 72,000원 정도. 만약 72,000원을 하회해서 66,000원 정도가 온다면 땡큐 과매도 경우에서 바운딩 나올 자리. 이런 기술적 반등을 활용한 저점에서의 매매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진짜 시황이었고요. 추석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